이번에는 보다 조금 더 인덱스한 이슈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투데이 인사이트. 오늘은 좀 충격적인 데이터를 봤어요. 미국 경제 데이터도 아니고 독일 데이터. 아, 독일이요? 독일이 그렇게 강한 독일이 통일 독일 이후에 처음으로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네. 통일 독일 언제인지 기억하시죠? 1991년. 그렇죠. 그러니까 30년 만입니다. 이게 우리가 딱 10년 전 이맘때도 왜 유럽의 피그스 국가의 재정 위기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각이 다시 드는데, 그래서 저희 오늘은 이 30년 만의 독일 위기, ECB의 선택은 무엇일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은 한화자산운용의 송재경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저희 세아 앵커가 얘기도 잘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 그 어린 왕자에 있는 보아뱀 코끼리처럼 무역수지, 독일 무역수지가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뚝 떨어져서 적자가 됐더라고요. 물론 뭐 그 적자를 뭐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겠지만 최근에 이제 독일의 어떤 무역수지 적자는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위기에서 촉발된 거기 때문에 이건 독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독일의 경쟁력이 둔화되는 것도 있지만 독일에서부터 시작된 이런 안 좋은 시그널은 우리가 왜 10년 전에 남유럽 피그스 해갖고 부채 문제까지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독일부터 시작돼서 남유럽 그리고 전체 유럽으로 더 확산돼서 그러한 영향으로 지금 유로화가 패러티까지 가는 상황인데 위기라고 봐야 될지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본부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제 저도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고요. 이번 네. 주부터 뭐 시작되는 뭐 이따 논의하겠지만 그 기본적으로 러시아로부터 받는 천연가스가 열흘간 정기 보수라는 이유로 이제 중단이 됩니다. 결국 그 이후가 더 이제 큰 문제고요. 지금 독일 얘기를 꺼내 주셨는데 이제 무역 수지 적자라는 것은 양쪽이 다 움직이는 거죠. 이제 수출 많이 하고 수입을 많이 하는데 지금 상황은 수출이 그래도 웬만큼은 되고 있는데 물론 중국 이슈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보다는 둔화됐지만 그보다는 더 큰 것이 이제 결국 수입이 많아졌다라는 거. 그렇죠. 그 수입의 가장 큰 원인, 동인이 됐던 것은 에너지 가격의 급등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천연가스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보통 지금 한 2년 전에 비해서 한 9배 정도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력 가격을 다 끌어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전기 자체를 소위 부분 단전까지 고려하는 그런 정도의 상당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확실한 에너지 위기발 유럽의 전체적인 위기 상황이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발 경제 위기가 맞다. 번질 우려가 있다. 아무래도 예. 이 무역수지 적자라는 게 이 독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이 우리나라도 지금 뭐 휘발유나 경유 넣으면 2,000원대가 다 훌쩍 넘은 상황이잖아요. 3,000원. 3,000원까지 갔나요? 저는 풀로 넣으면 25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차를 타고 다닐 수가 그러니까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독일이 이렇게 적자가 난 게 천연가스가 워낙 싸게 러시아에서 들어왔었던 부분이었는데 그게 이제 막히다 보니까 막혔다라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부담이 좀 커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네요. 아무튼 독일의 무역 적자 이슈가 전반적으로 유럽 전체로 이런 경제 위기로 번질 수 있다라는 경고를 내비쳐 주셨는데 이제 다음 주 22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미국도 우리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긴축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 ECB는 사실 보폭이 그렇게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해결 잘 할 수 있을지 어떤 카드를 내놓을 수 있을지 시장에서 좀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본부장님? 결론은 ECB가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그건 마치 그렇군요. 연준하고도 똑같은 건데요. 우리가 연준에서 이미 봤지만 연준이 그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뜬금없이 유전을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할 수 그렇죠. 있는 거는 수요 쪽, 고객, 소위 소비자들의 씀씀이를 더 늘려주냐 줄여주냐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칠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할 수 있는 것, 당장의 이 공급망 이슈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난 2년간 우리가 잘 봐왔습니다. 마찬가지로 ECB는 여기에 더해서
미국은 그나마 그 연준이 소위 미국의 재무부하고 힘을 합쳐서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같이 동시에 협조를 하면서 갈 수 있는 구조가 상대적으로는 한 나라이기 때문에 잘 돼 있는데 22는 상대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이 27개 국가가 같이 모여갖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은 22 입장에서는 두 마리 토끼, 인플레이션은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는 상태고 이 상황에서 지금 에너지 위기는 다가오는데 여기서 인플레이션을 잡자니 지금 전반적인 위기가 오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탈리아하고 그리스가 다시 지난 10여 년 전에 우리가 떠오르기 싫어하는 이제 소위 그 피그스 예. 위기 이것이 다시 지금 재현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좀 같이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은 분명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지금 5월달 그 유럽의 그 소위 소비자 물가가 8.6% 헤드라인이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소위 코어 CPI는 소위 핵심 물가는 3.67 요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낮긴 해요. 코어는. 네. 왜냐하면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유럽의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은 전적으로 그 소위 이제 에너지와 식품 가격 상승으로 왔기 때문에 그것이 안정화된다면 생각보다는 빨리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구조는 갖고 있지만 네. 거꾸로 말하면 지금 러시아와의 관계 자체가 점점 더 악화일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과연 얼마나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을까? 과연 거기에 22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 봤을 때는 생각보다는 딱히 이렇게 보통 그런 영어 표현이 있잖아요. 두 손이 다 묶여 있다라는 예.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22가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22가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저도 이제 안타깝고 답답한 거는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금융시장에서 보면 환시장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유로화가 달러화에 대해 악마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유로화가 강세를 보인다면 달러화가 약세를 보일 수 있는데 ECB가 여기서 뭘 할 수 없다라는 인식은 계속 달러화가 강해질 수 있다. 달러가 강해진다라는 거는 우리 환율도 우리 환율도 1,300원에서 안정을 찾기보다는 또 상방으로 칠 수 있다. 이런 생각까지 들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의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안 좋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보문님 그러면 ECB가 이렇게 카드를 내놓기가 조금 제한적인 상황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될지 전망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하나는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유럽으로 연결되는 이 소위 에너지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네. 걱정.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로 지금 날아가겠다라고 그렇죠. 지금 이번 그런 거지 주말에 않습니까? 가죠. 근데 물론 딱히 사실은 나올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우디하고 UAE의 그런 이제 생산 캐파 여유분이 얼마나 있느냐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게 중론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가 현재 상황에서 이제는 본인들의 그 수출을 거꾸로 자기네들이 줄이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석유를 무기화하는 거죠. 아, 네. 참. 이제 일단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앞에 그 하반기에 좀 노정이 돼 있는 상태고 그에 앞서서는 지금 이 당장 그 천연가스가 당장 이슈가 됩니다. 이것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냐면 지금 천연가스란 건 아시겠지만 그 석유처럼 쉽게 소위 수출입이 잘 안 되거든요. 맞아요. 유조선에다가 쉽게 실어서 가져가고 필요하면 잠시 세워두고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천연가스는 아시겠지만 그 가스 자체를 수출하려면 PNG로 소위 이제 같은 대륙 내에서는 육로로 보낼 수 있는 것이 지금 러시아하고 독일의 그쵸, 이슈인데 그게 파이프로. 네. 하는 건데 지금 그것이 막히는 상태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보내야 되는 상태다. 네. 호주에서 보내고 또는 카타르에서 보내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LNG 형태로 해야 되는데 이러려다 보면 배도 특수한 배가 필요하고 이 액화시키고 이걸 다시 받아서 기화시키는 그러한 이제 소위 저장 탱크가 맞아요. 또 대규모로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보통 첫 스타트에서 그것이 완성되는까지 한 4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단기간에 일단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소위 이제 그러니까 100만 그 입방 미터, 그러니까 BTU라고 하는데 어쨌든 100만 기준으로 미국은 지금 5달러, 6달러에 불과한 것이 지금 아시아에는 지금 40달러, 유럽은 50달러 뭐 이렇게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거의 보시면은
똑같은 천연가스를 갖고 양 그 대륙에서 가격이 거의 10배 차이 가까이 나지 그러네.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것이 석유 그 크루드 오일로 환산을 하면은 거의 $300. 300달러.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이미 $300에 와 있는 상황인 예.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전체 발전에서 한 18%를 여기서 갖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사실은 뭐 일부에서는 이제 한전에서 우는 소리 한다 그러는데 우는 소리 할 만합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예. 예, 지금 이 첨두 발전 자체의 그런 가격 자체가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결국 소비자 물가로 전가를 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사실 이 상태가 그대로 올 수 있다라는 걱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유럽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점점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것들이 이제 아시아권으로 전이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분명 이 두 가지가 하반기에 우리나라 증시에는 분명 큰 이제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는 또 유럽이 뇌관이 될 수 있겠네요. 답답하네요. 아니 미국이 좀 고용도 늘고 뭐 경기 침체로도 그래서 좀 줄어드나 금리 올려도 괜찮은 수준 아니냐라는 얘기로 앞에서 희망 회로를 돌리다가 지금 이렇게 또 유럽이 쫙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저희 앞서 투자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래도 국제유가는 추세적으로 계속 오르고 있는 만큼 국제유가 관련 주식은 어떨까 얘기도 해봤고 또 고용이 늘고 인플레이션도 피크 아웃하고 또 전기차도 리뷰하면서 생각보다 많이 팔리고 있어서 전기차 투자 아이디어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유럽이 찬물을 끼얹는다면 우리가 섹터별 투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가져가야지 될지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졌거든요. 본부장님 얘기 듣고. 어떻게 하세요? 올해 하반기부터 또 내년 초까지 겨냥을 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어떤 스타일의 투자 전략을 가지고 가는 전략을 크게 세우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본부장님. 기본적으로 지금은 전반적인 시장이 에너지 업종을 제외한 전반적인 하락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업종이 이제 그 다음에 주도 업종이 돼서 올라갈 거다라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오히려 지금 상황은 이러한 그 고유가, 고물가 시대를 견뎌낼 수 있는 기업들을 선별하는 게 일단 먼저. 그래서 개별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금리 상승은 상당 기간 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상당히 좋으면서 배당을 많이 주는 그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이런 위기 국면에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일 확률이 높아서요. 고배당주는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보고 있고요. 이거는 특정 업종이라고 말 수는 없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제 고물가 시대에는 그 물가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는 가격 결정력이 있느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입장에서도 결국은 가격을 자신의 비용 상승을 소위 판매 가격으로 전가할 수 있는 가격 결정력이 높은 기업들 대체적으로는 업종의 1등 업종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그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상당히 좋고 마지막으로는 에너지 전환기입니다. 지금 이것이 아까 전기차 아이디어 뭐 이런 거 당연히 중요하지만 아직은 지금 사실은 여전히 우리가 화석연료에 기대고 한 전체의 8, 90%를 거기에 기대고 있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이 안에서 여전히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이거는 국내든 해외든 가리지 말고 그쪽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압축되는 것 같지 않아요? 관심 종목이? 관심 종목. 어때요, 팀장님? 제가 들을 땐 저도 사실은 이 본부장님이 제시해 주시는 스타일의 종목이나 테마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힘든 상황은 어떤 섹터가 움직일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업력을 갖고 꾸준히 현금 흐름을 만든 기업들은 이런 에너지 위기가 만약에 왔을 때는 에너지를 어떻게 소싱을 할지, 최대한 비용을 어떻게 컨트롤할지 이거를 알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먼저 앞서 생각하기는 어려우니까 잘 버텨내고 잘 해낸 기업들에 조금은 더 집중을 해서 간다면 이런 어려운 시기는 잘 극복할 수 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가령 어떤 섹터 안에 어떤 기업들 말씀하시는 우리나라 거예요?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꾸준히 준 기업들을 이렇게 소팅을 해보면요. 되게 놀랍도록 여러 가지 기업들이 나와요. 뭐 이를테면 최근에 화장품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화장품 모멘텀이 떨어지면서 조금 주가가 많이 하락했지만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거고요. 아, 근데 배당 안 줘도 되니까 주가 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런 컨셉이라는 거죠. 뭐 리노공업이라든지 그렇군요. 아프리카 TV라든지, 예. 네, 뭐 아니면 키움증권이라든지. 근데 꼭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종목이라는 게 아니라 이 기업들이 꾸준히 배당을 해왔느냐, 현금 흐름이 지금 괜찮느냐, 이자 비용과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서 소위 말하는 영업이익으로도
이자 비용을 커버 못하는 기업들도 이제 속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기업은 조금은 배제시켜서 가자. 이게 맞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본부장님께서 또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런 섹터에 대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결국은 지금 미국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 이후로 나타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인력 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걸 어떻게 대체할 거냐. 지금 미국도 이번에 보니까 고용 지표가 워낙 좋은 게 오히려 악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긴축 강도가 높아진다. 예,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전반적으로 고임금으로 가고 그렇죠. 이것이 다시 이제 물가 상승으로 이제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는 소위 자동화, 그다음에 디지털화 이런 쪽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시장에 기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 주식입니까 국내에서? 로봇 좋죠. 현대차, 삼성전자 다 예. 로봇에 관심을 갖고 가니까요. 예, 좋습니다. 자, 독일로 시작된 어떤 이런 무역 적자가 유럽 전체적으로 퍼져서 하반기에는 뇌관이 될 수도 있다. 오늘의 투자 아이디어를 좀 기억하면서 시장 전략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한화자산운용의 송재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